10만 원입니다. 네? 저희 2인분밖에 안 먹었는데요? 그게 일행분 목도 들어있어서요. 일행이 누구야? 제 이름은 타카하시 케이코, 33살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동갑 남편인 아키라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도 귀여워서 검소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호자들끼리 아주 사이가 좋아서 종종 부모들끼리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해요. 남편의 불평을 서로 주고받거나 육아 상담을 하는 등 엄마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커뮤니티. 드라마처럼 엄마들끼리 삐걱대는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온 마츠모토 미호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새로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마츠모토 미호 씨는 아주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분이라 저희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나이나 집이 가깝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마음이 잘 맞았어요. 좋은 엄마 친구가 이사 와서 다행이다. 나도 다음에 인사해야지. 그러고 보니 나도 미호 씨의 남편분께 인사한 적이 없네. 다음에 가족 교류도 겸해서 식사 자리라도 만들까? 그런 평화로운 얘기를 남편과 하던 어느 날 미호 씨에게 이런 라인이 왔어요. 안녕. 지금 잠깐 괜찮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얼마 전에 역 앞에 생긴 미페 알아? 네, 물론이죠. 다음에 가족끼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내일 점심에 미리 가보지 않을래? 아이들을 맡긴 다음에 말이야. 좋네요. 기꺼이. 다행이다. 다른 분들은 일정이 있다고 해서 차였거든. 그렇군요. 나랑 단둘이 데이트인데 괜찮겠어? 물론이죠. 그럼 내일 봐. 이런 초대를 받아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죠. 뷔페 형식으로 제한 시간 아니라면 무제한인 가게인데 저는 금방 놀라게 되었어요. 우와, 양이 엄청나네요. 옛날부터 좀 많이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 미호 씨 유튜버 데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호 씨는 놀랄 만큼 많이 얹은 접시를 몇 그릇이나 가져온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식성이 좋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로부터 90분 동안 저는 오로지 미호 씨의 식욕에 압도당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대식가라는 걸까요? 그때는 그저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무한리필이라 아무리 먹어도 요금은 변함이 없어서 더치페이를 해도 큰 금액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후일 또 미호 씨한테서 이런 초대를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어. 엄청 즐거웠어. 저야말로요. 미호 씨의 먹성에 놀랐어요.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말인데 또 먹을 거 얘기야. 근처에 팬케이크가 맛있는 카페가 있다고 들었거든. 케이코 씨 어딘지 알아? 아, 카페 라운지 모니로본 말이죠? 저도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팬케이크가 크고 푹신해서 저도 좋아해요. 그 말 들으니 더 가고 싶다. 같이 가자. 나 단 거에 사족을 못 쓰거든. 네, 좋아요. 이번에 가져간 곳은 역 앞에 있는 팬케이크로 유명한 카페. 이때 미호 씨의 식성을 떠올리고 거절할 걸 그랬어요. 나는 초콜릿 소스 하나랑 블루베리 소스도 하나, 그리고 베이직한 메이플 시럽은 2개, 바닐라 아이스크림 3개 곁들이고 과일은... 미호 씨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양이 많은 팬케이크를 4개나 주문한 거예요. 하나에 1,000엔 정도는 할 텐데. 정말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 저는 이렇게 태평하게 있었는데 막상 계산할 때가 되자 7,400엔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문했으니 금액은 상당했죠. 저는 계산을 나눠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3,700엔씩이네? 네? 미안, 전화해야 하니까 먼저 밖에 나가 있을게. 라고 말하며 저에게 4,000엔을 넘기고 총총히 밖으로 나갔어요. 어쩌다 보니 흐름에 말려 끄덕이고 말았지만 합계 중 6,000엔 이상은 미호 씨가 주문한 몫이었어요. 그걸 딱 반으로 나누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때의 저는 뭐가 나는 게 두려워서 승낙하고 말았죠. 얼마 전 팬케이크 맛있었지? 또 가자. 네, 기회가 있으면요. 아,
참, 다음에는 옆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가려고 해. 곧 내 생일이거든. 그러시군요. 조금 이르지만 축하드려요. 에이, 이 나이엔 기쁘지도 않아. 하지만 모처럼이니 성대하게 사치 좀 부려볼까 해. 괜찮으면 같이 어때? 죄송해요. 사실은 요즘 체중이 허용량을 넘어버려서 한동안 외식을 자중하려고 해요. 어머, 그래?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미호 씨가 부러워요. 내가 좀... 맛있게 드세요. 그 팬케이크 날 이후 몇 번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거부감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불합리한 더치페이를 밀어붙이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단둘이서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매번 이유를 붙여 거절하는 것도 귀찮긴 했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친구 집으로 자러 가서 그날 저녁은 부부끼리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외식이라고 해도 동네에 있는 대중적인 고깃집이었지만요. 싼 데다 제법 맛있어서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가게인데 설마 거기에 어머, 케이코 씨잖아. 우연이네. 아, 안녕하세요. 여보, 이분이 미호 씨야. 아, 안녕하세요. 케이코가 항상 신세 주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남편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왔어. 저희처럼 부부끼리 온 미호 씨와 조우. 남편분은 말없이 인사하길래 저도 머리만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자리도 따로였고 서로 부부의 시간을 즐기러 왔으니 인사만 했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남편과 사소한 사치를 즐겼어요. 1시간하고 조금 지나서 계산을 하러 갔어요. 문득 미호 씨의 테이블을 보자 이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먼저 돌아갔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전표를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많아봐야 5,000엔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만원입니다. 네? 저희 2인분밖에 안 먹었는데요? 그게 일행분목도 들어있어서요. 일행이 누구야? 직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계산할 때 미호 씨가 계산 말인데 저쪽 테이블이랑 같이 해줄래? 내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사주기로 했거든. 직원은 저희가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고 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해요. 물론 저는 사준다고는 한마디도 한 적 없고 부탁받은 적도 없어요. 다시 말해 몰래 계산을 떠넘기고 도망갔다는 거죠. 아키라에게는 팬케이크의 불합리한 더치페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를 냈어요. 뭐야 저 비상식적인 인간은? 진짜 친한 엄마 친구 맞아? 사실 그 사람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인데 한번 팬케이크를 먹으러 같이 갔었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 그래놓고 더치페이로 계산을 거의 나한테 떠넘긴 적이 있었어. 뭐라고? 말 안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참을 수 없어서 그 이후로 미호 씨랑 식사하러 간 적이 없어. 당연하지.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말도 안 돼. 아키라와 함께 그걸 직원에게 말하자 점장이 나와서 직원과 같이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가게 측에서는 저희에게 한마디 확인도 없이 계산을 합치는 걸 승낙한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게에 손해가 되면 아무래도 찝찝하고 무엇보다 미호 씨만 이득을 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집에 청구서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 아니요? 청구서니까 돈을 내달라는 거 아닐까요? 너한테 지불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요, 부탁받은 적 없어요. 미호 씨가 멋대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내게 하라고 가게 사람한테 부탁했죠? 너 프라이버시가 뭔지 몰라? 프라이버시고 뭐고 돈을 안 내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건 범죄인데요. 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던 거 알지? 좀 사줘도 되잖아. 그럼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셨어야죠. 멋대로 내게 하고 돌아가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아무튼 지불할 의무는 그쪽에 있으니 경찰한테 신고당해도 전 몰라요. 그래요. 저는 직원에게 미호 씨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마땅한 처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역시나 미호 씨는 화를 냈지만 그것도 각오한 거였죠. 남편은 그딴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좋아라며 계속 화를 냈어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커뮤니티가 겹치는 이상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괜히 자극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괴롭히거나 엄마 친구에게 이 얘기를 퍼뜨리진 않았지만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잘 해나가야지. 그리고 다음날
평소대로 아들을 배웅하는데 엄마 친구들에게 인사해도 어딘가 쌀쌀맞은 거예요. 어쩐지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집에 돌아와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데 엄마 친구 중 한 명인 타나카 씨에게 이런 라인이 왔어요. 저기 잠깐 괜찮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케이코 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나는 안 믿지만. 소문이요? 당신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고. 남편분이 일하러 간 시간에 젊은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대. 젊은 남자? 네? 도둑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케이코 씨가 불륜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바로 한 여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얘기 혹시 미호 씨한테 들으셨어요? 그렇지. 사실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믿어주셔서 감사하죠. 앞으로 친하게 지내주시면 기쁠 거예요. 나야말로. 그런데 미호 씨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얘기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래도 미호 씨는 저에게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흘린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짓을 한 건 자기인데 적반하장도 정도 것이죠. 다만 그쪽이 그럴 마음이라면 저는 그녀에게 남겨둔 마지막 정도 버리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그녀가 끌어안은 터무니없는 폭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몇 없는 인물이거든요. 자, 화려하게 쏘아 올려 볼까요? 미호 씨, 그 소문이 거짓말이라고 다른 분께 설명해 주실래요? 갑자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네가 불륜한다는 소문 말이야? 맞아요. 잘도 그런 소문을 흘리셨네요. 내가 말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변명은 꼴 사나울 뿐이야. 뭐, 이 수단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고깃집에서 같이 있었던 남성분 남편이라고 했죠? 그게 뭐? 거짓말이죠? 그 사람 남편이 아니라 불륜 상대잖아요. 뭐? 그러지 마. 자기 죄를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야? 저 우연히 그쪽 남편분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 가게에 있던 사람이 남편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또 남편분과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는 제대로 인사하고 여러모로 대화 좀 나눠볼까 해요. 그날 고깃집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면 당사자인지 바로 알겠죠? 협박할 셈이야? 협박인 것 같으면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부탁이니까 바라지 말아주세요. 이거 봐, 빙고. 순식간에 들통났네? 그럼 제 소문이 거짓말이라고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인사하러 갈 테니까요. 알았어. 그래요. 사실 그 고깃집에서 미호 씨랑 같이 있던 남성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집 근처 공원을 지나갈 때 남편분과 미호 씨의 아드님이 같이 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남편분의 얼굴은 몰랐지만 아이는 알고 있어서 아, 저분이 미호 씨 남편이구나 라고 멀리서 보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인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본 남편분과 고깃집에 있던 남성은 전혀 닮지 않았기에 머릿속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고깃집에 있었을 때 둘은 딱 봐도 러브러브한 모습이라 솔직히 눈을 둘 곳이 없었어요. 고깃집에 있을 때는 바로 남편분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고깃집에 있던 둘은 부부라기보다는 연인 사이 같았죠. 게다가 미호 씨는 식사할 때마다 아, 정말 남편은 그냥 가족이라고 해야 하나?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단 말이지? 라고 자주 말해서 위화감이 확실한 의혹으로 변한 거죠. 저에게 들킨 게 운이 다한 거라고나 할까요? 이 사실을 소재로 저에 대한 소문을 씻어내기로 했죠. 다음 날 다른 엄마들 앞에서 미호 씨가 제대로 해명해 주었어요. 죄송해요. 그건 제 오해였어요. 케이코 씨는 불륜하지 않았어요. 괜히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라며 사죄해 주었어요. 물론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건 다들 바로 눈치챘겠죠. 요즘 엄마 친구 사이에서 저는 미호 씨와 거리를 두고 있었으니 위화감을 느낀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경위를 몰라도 미호 씨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건 명백했어요.
그리고 남이 불륜한다는 거짓말을 흘리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이죠. 이 일을 계기로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호 씨는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된 거죠. 이렇게 스스로 저희와 미호 씨와의 거리는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면 친구가 줄어든 것 정도이니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케이코 씨, 큰일이야. 빅뉴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미호 씨 이혼하게 됐대. 네? 미호 씨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 우와. 그 모습을 보아하니 친권도 남편분이 가져간 것 같아. 혹시 불륜한 건 미호 씨 본인이었다거나? 결국 무슨 일이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호 씨의 불륜이 남편분에게 들킨 거겠죠. 친권도 빼앗기고 위자료도 청구당한 데다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뭐 집 근처 고깃집을 불륜 상대와 같이 갈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니 들킨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러고 보니 뭐였더라? 미호 씨? 남편분이 당신이 장 보러 간 사이에 인사로 왔었어. 뭐? 왜? 이혼할 때 그 여자가 말한 거야 젠장! 이러면서 날뛰었다더라고. 위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명함이랑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어. 우와,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인 사람이네. 왜 그렇게 착실한 남편분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건지. 그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야. 그래도 남편분이랑 아드님은 이사한다고 해. 집에 쳐들어오거나 아이를 납치하면 곤란하다면서. 그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그러는 게 좋겠다. 우리 집에 오진 않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꼭 지켜줄게. 아예 이사를 해도 되고. 터무니없는 엄마 친구와의 수라장 소동이 되어버렸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저를 믿어주는 듬직스러운 엄마 친구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야매, 수미래, 얼른 일어나렴. 아침 먹어야지. 좋은 아침, 마마. 좋은 아침, 아야매. 응? 수미래는? 아직 자고 있어. 야, 수미래 이 자식아, 밥이 식잖아. 아이, 알았어. 졸리다. 하여튼 아야매, 수미리 닮으면 안 된다. 닮은 건 얼굴만이야. 자, 얼른 먹자. 잘 먹겠습니다. 내 이름은 안젤리카.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기뻐. 나는 보이는 대로 오카마. 이 마을 일본 최고, 아니 북반구 최고의 미녀 오카마야.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 동거인이자 전 야쿠자인 스미레. 그리고 스미레의 친딸이자 내가 키운 하야메. 그리고 여러 일이 있어 지금은 셋이서 살고 있어. 스미레는 원래 야쿠자였는데 당시 사귀던 여친은 아야메를 낳고 금방 세상을 떠났다고 해. 야쿠자인 자기가 키울 수 없다면서 나에게 부탁한 거지. 그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부모로서 노력해왔어. 그리고 아야메가 10살이 된 타이밍에 스미레도 같이 생활하게 된 거지. 아주 특이한 가족이지만 이래봬도 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응?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 인사하러 간 적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면담하러 갔거든. 그랬더니 올해 학부모회에 참가해달라고 하더라고. 학부모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도 참가 안 한 건 우리 가족뿐이래. 아, 미안해. 난 학교 행사는 다 패스했었거든. 오카마는 여러모로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해서. 네 생각은 이해해. 나도 아빠로서 해나갈 각오를 다진 이상 학부모회도 문제없이 해나가겠어. 근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엄마들밖에 없을 텐데 괜찮겠어? 또 여장할래? 아니, 금방 들통날 테니까 아빠로서 힘내볼게.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로 할 테니까. 뭐 무슨 일 있으면 나도 도와줄게. 힘내 아빠. 스미레가 학부모 해라니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렇게 조금씩 부녀의 추억이 늘면 좋겠네. 그래서 학부모 회는 언제부터야? 아, 오늘부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미리 좀 말해줘. 미안, 말한 줄 알았어. 오늘은 나 알바 쉴 테니까 혼자서 가게 잘 부탁해. 아이 정말 10년이 지나도 지멋대로인 건 여전하구나. 내 이름은 타나카 스미레. 전 야쿠자이자 아야메의 아빠. 사정이 있어서 딸을 절친에게 10년 맡겼는데
지금은 뒷세기를 은퇴하고 정식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로 한 이상 부모다운 건 뭐든 해주고 싶다. 그런 거로 생전 첫 학부모의 임원을 맡게 된 나는 아야메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다. 어머, 혹시 아야메 아빠세요? 아, 네. 타나카 스미레라고 합니다. 어머, 젊고 잘생기셨다. 학부모의 실은 여기예요. 같이 가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학부모에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으니 나름 안 좋은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회에 참가하는 부모들은 나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군기자인 아빠가 이렇게 달려와 주시다니 라며 크게 기뻐했다. 맞다. 그러고 보니 아야메를 괴롭히는 사토라는 꼬맹이의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거짓 설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나? 그럼 학부모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바자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3개씩 출품해주세요. 아무래도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가 이 학부모의 보스인 것 같다. 그 보스는 희죽 천박한 웃음을 띄우면서 한 엄마에게 화제를 던졌다. 아, 근데 시노자키 씨는 어려우려나? 실례. 싱글맘이라 생활도 힘들 테니 집에서 낼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착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이 낸 물건을 두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당일 시노자키 씨는 아무것도 출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위 엄마들은 키득키득 웃거나 모른 척 하는 짓이 초등학생 레벨이잖아. 게다가 나도 싱글데디이다. 싱글맘이라는 것만으로 가난하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열받는다. 아, 이런. 이 자리에선 싱글데디가 아니었지. 젠장 귀찮은 설정을 만들어버렸네. 시노자키 씨는 출품하지 않는 거니 대신 바자회장 장식을 부탁할게요. 혼자서요? 출품하지 않는 건 당신 혼자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른 엄마들도 각자 동의한다. 젠장, 눈에 띄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 당신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타나카 아야메의 아빠입니다. 저는 업무 사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학부모의 행사에 참여한 적 없으니 지금까지의 몫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돕게 해주세요. 훈남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탄 씨와 타나카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노자키 보탄이라고 합니다. 시노자키 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젠장, 우리도 우리도 지원하고 지원하고 싶어.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분하다. 시노자키 씨, 타나카 씨.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면서 바자회 장식에 대해 상의하지 않으실래요? 저희 집이 정식집이거든요. 대접할게요. 그럼 딸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럼 저녁 6시쯤 어떤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학부모회는 어땠어? 아, 망할 아줌마가 지배하는 망할 학부모였어. 뭐 여자들의 색이란 건 나이가 몇이든 질적한 법이지. 한 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녁 6시에 식사를 권했으니까 밥 준비 잘 부탁해. 그래 뭐? 신경 쓰이는 여자? 식사를 권했다고? 무슨 말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좀 피곤하니까 잘래. 지금 설명해. 넌 왜 항상 그 모양인 거야? 안녕하세요. 시노자키입니다. 어서 와. 당신이 시노자키랑 카렌이구나. 밥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 어라? 죄송한데 타나카 씨는... 스미레라면 곧 올 거야. 넌 아야메랑 스미레와 함께 살고 있는 안젤리카야. 엔지라고 불러줘. 네. 말랐고 피곤해 보이네. 스미레의 말대로 확실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야. 시노자키 씨, 안녕하세요. 타나카 씨,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엔지가 만든 밥은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 참, 칭찬에도 나오는 건 밥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밥은 보통 곱빼기 얹어줄게. 잔뜩 얹어줄게. 나 많이 먹을래. 좋아, 특별 곱빼기로 얹어줄게. 카렌과 보탄 씨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분명 평소에 많이 먹지 못한 거겠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노자키 씨, 혹시 생활이 힘드신가요? 역시 싱글맘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어서요.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해요. 엄마는 잘못 없어. 아빠 때문이야. 예, 카렌. 아빠가 집에서 돈을 다 갖고 가버려. 엄마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때리니까. 시누자키 씨는 카렌을 끌어안는다. 그렇구나. 마른 몸, 남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하는 건 다 전 남편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스미레는 그걸 꿰뚫어 봤겠지. 뭐 전에 하던 업무상 징수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실증 날 정도로 봤을 테니까. 시누자키 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남자가 두려워서 지금은 저금을 깨서 생활하고 있어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남자를 보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럼 한동안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도록 해. 하지만 나는 호감하고 스미레는 여성스러운 얼굴이니까 괜찮잖아? 게다가 일하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그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는 건가요? 어머, 우리 가게 일은 꽤 힘들걸? 실컷 부려먹어 줄 테니까 각오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스미르는 이렇게 될 걸 알고 데려온 거겠지. 정말 골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못한다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바자회 장식을 성공시키고 이사도 해야 하고요. 이사요? 지금 집에 있는 이상 전 남편은 돈을 뜯으러 오잖아요. 저금을 깨서라도 이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금은 아직 남았으니 그렇게 할게요. 이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래봬도 장사거든. 엔지는 입원해서 오카마의 가죽을 쓴 고릴라라고 불리니까. 입 다물어! 시누자키 씨, 같이 바자회 장식 힘내요. 네. 이렇게 스미레와 시누자키 씨의 바자회 장식이 시작되었다. 바자회장은 학교의 다목적실. 어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박! 뭐야 이 장식들? 굉장하지? 시누자키 씨가 엄청 손재주가 좋더라고. 이것밖에 장점이 없어서요. 최고야. 다음에 내 옷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야. 이걸로 답례가 된다면 얼마든지요. 시누자키 씨의 엄청난 센스로 바자회실은 최고의 공간으로 완성되었어. 정말 이런 특기를 살리지 않는 건 보물을 썩히는 거야. 뭐 나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시노자키 씨가 해주신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평소에 가난해서 학부모에 제대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고 보니 회장님의 남편분은 대기업 상사인 아카마시 상사에 근무하시죠? 어머, 잘 아시네요? 네, 업무상 사람 사이의 연주를 잘 아는 편이라서요. 그렇군요. 요즘 야카마시 상사에 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우라면 좋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가난한 서민 사이에서 질투 때문에 흐르는 수준의 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길. 가죠, 시누자키 씨. 네. 타나카 씨 덕분에 유미 씨의 빈정거림을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시누자키 씨가 노력한 덕분이에요. 그치, 엔지? 맞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두 분 덕분에 남과 대화하는 것도 덜 무서워졌어요. 이사하고 다시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카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힘낼게요. 자기 좋은 얼굴이 됐네. 자, 잔뜩 먹고 체력 키우고 근육 키우고 쓰레기 전 남편한테 한방 킨테키를 먹여줄 정도는 돼야지. 킨테키? 그건 대체... 금술이 될 정도의 기술이야.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한을 담아서 여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카렌, 목욕하자. 네. 엄마. 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어? 월급날이잖아. 당장 돈 내놔!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영원히 카렌을 지킬 수 없어. 엄마! 카렌은 평소처럼 옷장에 숨어 있어. 괜찮아. 엄마를 믿고 기다려. 어디 숨었어? 야, 보탕! 야!
먹어라. 이번 주 고릴라 전속 킨테키 18년타. 그만. 잠깐, 시노자키 씨 그만 멈춰! 타나카 씨. 제법이네 보탄. 자기한테 이번 주 고릴라 2대 자리를 맡길 날도 머지않았어. 엔치 씨도 자, 잘 봐봐. 그 녀석 진작에 기절했어. 카렌. 뭐 아무튼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기 어떻게 두 분이 여기에? 어이쿠, 지금부터는 어른이 얘기지. 카렌, 우리 먼저 가게로 가자. 아야매도 배고프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밥 먹자. 그리고 이 녀석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자. 엔지, 뒤는 맡길게. 고마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난 원래 야쿠자였어. 네? 아야맨의 반 사정은 다 조사해뒀었어. 아야메에게 시비를 거는 사토라는 꼬맹이를 조사해보니 엄마가 타케모토 조직에 빚을 졌다는 걸 알았지. 그걸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업 참관 때 잠깐 충고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토가 갑자기 전학을 한 거군요. 이혼을 하면서 친권이 아빠에게 넘어가서 아빠의 본가로 이사 갔다고 해. 엄마는 타케모토 조직에 잡혀서 좀 살벌한 꼴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물론 시노자키에 대해서도 학부모 회장인 스즈키 유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시노자키 씨, 당신한테서 돈을 뜯어낸 전 남편은 말이야, 스즈키 유미와 애인 관계야. 네? 당신한테 뜯어낸 돈은 스즈키 유미에게 바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의 전 남편은 스즈키 유미한테서 일을 알선받고 있다고 해. 아마 스즈키는 당신이 애인의 전 아내라는 걸 알고 집요하게 괴롭힌 걸 거야.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시노자키 씨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야. 불합리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전 남편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도. 뭐 같은 싱글끼리라서 친근감이 솟은 것도 있지만. 아내분은 카메라맨 조수인 게. 아, 그 아내는 내가 여장한 모습이야. 진짜 아내는 딸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어. 그건 내가 헛질하다 나온 흑역사니까 잊어줘. 타나카 씨. 그 바보는 내가 아는 조직한테 넘길게. 그 녀석도 상당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 혈안이 돼서 찾고 있다고 하니 기꺼이 데려가 줄 거야. 그럼 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나요? 그래, 카렌이랑 둘이서 이번에야말로 인생 재시작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노자키 모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참고로 우리 가게에서의 일은 줄이고 지금은 내 지인인 여장 남자들의 전속 의상을 담당하고 있어. 시노자키 씨의 센스가 내 동료들한테 평판이 너무 좋아서 완전 잘 팔린다니까. 조만간 그쪽 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 참고로 시노자키 씨를 괴롭혀온 스즈키 유미라는 놈은 스미레가 보낸 애인 증거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됐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해. 심지어 자랑하던 엘리트 남편이 근무하는 야카마시 상사는 야쿠자의 깊은 유착이 잡지에 유출되어 불타는 중. 남편도 남편대로 큰일이라 지옥 바닥에서 발버둥 치게 되겠지. 가장 불쌍한 건 두 사람의 아이들인데 남편의 친척한테 거두어졌다고 해. 죄 없는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것 좀 봐. 이거 보탄의 신작이야. 대박이지 않아? 북방구 최고의 아름다운 오카마가 남방구를 통일하는 날도 멀지 않은 거 아니야? 마마, 엄청 예쁘다. 공주님 같아. 아, 그 드레스는 멋지네, 드레스는. 뭐라고 짜샤? 속도 겉도 아름답잖냐? 그나저나 시노자키 씨, 일이 안정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 안심이야. 이것도 다 스미레가 옛날 동료와 협력해준 덕분이지?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어이, 부끄럼쟁이. 너 10년 지나서 더 짜증나졌다. 숙성됐다고 말해. 그러고 보니 마마, 다음에 카린이 밥 먹으러 오고 싶대. 마마가 만든 음식이 너무 좋다고 그랬어. 어머, 감동이잖아.
얹을 거야? 엄청 얹을 거야? 그렇게 서비스하면 우리 경영은 괜찮은 거야? 뭐 그건 스미리 월급에서 빼는 걸로. 웃기지 마 망할 오카마. 절친과 살게 된 지 반년하고 조금 옛날과 변함없이 좋은 녀석이라 안심했어. 다음 달 월급 조금 보너스를 얹어줘야겠어. 그래서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로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내 이름은 야마모토 유타카. 35살로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다. 요즘 시대에 독신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못소리다.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도 백수도 아니다. 차슈라면 다 됐습니다. 그려. 내가 일하는 라멘집은 크기가 작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숨겨진 맛집으로 동네 사람뿐 아니라 멀리서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나는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뭐 나 이외에는 점장인 사이토 다이씨랑 알바 한 명인 소수 체제이지만 그래서 설거지나 서빙, 재료 준비까지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매일 굉장히 바쁘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대장에게 인정받아 독립해서 이 가게에 분점을 내는 게 당연한 목표. 매일이 일이자 수행이기도 하다. 대장, 내일 준비 말인데요.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주문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가게에 있는 거냐? 얼른 퇴근해. 열심인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하다 쓰러져도 곤란해. 죄송합니다. 발주서만 쓰고 바로 돌아갈게요. 그래라.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구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년이 지났으니까요. 슬슬 분점을 내는 날도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바보야, 자만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그나저나 벌써 2년인가? 갑자기 제자로 들어오겠다고 한 날이 마치 어제일 같구먼. 그때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근무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그 전에 뭘 했냐고 하면 평범하게 회사원을 했다. 학창시절에는 소통장애가 있어 여친은커녕 친구도 제대로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꿔먹어 부동산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기로 했다. 물론 처음에는 지옥처럼 힘들었지만 죽을 힘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되어 선배나 상사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전만큼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 스스로에게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하지만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때 상황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외근에서 돌아온 참이야. 그럼 오는 김에 점심 좀 사와. 그리고 전에 말했지? 말 조심하라고.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이 남자의 이름은 카네코. 본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으로 나이는 동갑. 입사한 타이밍도 같아서 말하자면 동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난 듯이 굴느냐 하면 그가 사장 아들이기 때문이다. 본사의 사장님은 머지않아 이 지사를 카네코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회사에 있는 모두에게 미래의 보수라는 것이다. 뭐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건 다소 이해가 되는데 이 남자는 왜인지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겨 노골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억지스런 일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를 무능하다 쓰레기다라며 매도하고 회식 때 억지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놈이었다. 동료 상대로 갑질이라니 발상 자체가 묘하긴 하지만 선배도 상사도 기본적으로는 못 본 척을 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장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거역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마음이 병들어 회사를 퇴사하고 본가로 돌아가 요양을 하게 되었다. 원래 유리 멘탈이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겨우 일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30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이미 한때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위축이 된 채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새 회사 사람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 안의 공포에 저항하지 못하고 벽을 만들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을 곳이 없어졌다. 그렇게 2년도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파견직으로 떠도는 사회인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월급은 낮았지만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파견으로 계속 먹고 살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고 정규직이 될 마음도 없다. 완전히 인생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비틀비틀 라멘집으로 들렀다.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손님은 나 혼자. 돈이 없어서 일반 라멘을 하나 주문. 그러자 나온 건 차슈가 가득 올라간 라멘이었다. 저는 일반 라멘을 주문했는데요. 아, 그랬군. 그럼 내가 착각했나봐. 가격은 일반 라멘 값으로 받을 테니 먹어주게. 그래도 괜찮으니 먹어. 형씨 많이 지쳐 보여. 스트레스나 피로 해소에는 고기를 두둑히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얼마 전에 어떤 예능에서도 그랬어.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한 입 먹고 나는 눈물이 나왔다. 맛은 물론 최고였고 대장의 인품이 가득 담긴 것 같았다. 그때 먹은 라멘의 맛은 살면서 먹은 라멘 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어떤 운명을 느끼고 기세를 몰아 대장의 제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도 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 사람이 적은 덕분에 의사소통도 쉽고 전과 같은 트라우마를 떠올 일도 없어져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다. 얘기는 현재로 돌아온다. 어느 날 대장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미안하다. 갑작스런 말인데 내일부터 5일 정도 나가게 됐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 때문인가요? 그래. 의사 말로는 좀 더 버틸 거라고 했는데 상태가 급변했다네. 조의를 표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심적으로. 뭐 각오는 했었으니까. 아버지랑은 이전 병문 안에서 작별 인사를 해뒀어. 아버지도 만족스럽게 갔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지키고 있을게요. 고맙다. 부탁해. 네, 맡겨두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가게를 한동안 맡게 되었다. 한 명 줄어들면 정신없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됐다. 그렇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슬슬 문을 닫으려고 하던 때 벌써 끝났나요? 나타난 건 한 명의 여성. 나이는 나와 비슷한 정도인가?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4명도 함께였다. 배고픈데 라면 먹고 싶어. 여자아이들이 떼를 써서 어머니는 곤란해 보였다. 괜찮아요. 먹고 가세요. 개인 경영 가게니까 그렇게 엄중히 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들을 안으로 들였다. 주문을 묻자 저 라면 하나요. 네, 그 외에는요? 그것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5명이서 라멘 한 그릇은 너무 적다. 다시 보니 어머니를 포함해 아이들은 비쩍 말라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낡아 보였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거라는 걸 눈치챘다. 나는 문득 2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한 그릇만 주문했는데요. 내가 내민 건 어머님에게 한 그릇, 아이들에게도 각자 한 그릇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하프였지만 아니, 사실은 실수로 면을 많이 삶아버렸거든요. 아까우니 드셔주셨으면 해요. 그때의 대장을 흉내내봤는데 전혀 멋있지 않았다. 서투른 연기로 어색해지고 말았다. 아저씨 덤벙이구나. 알았어, 먹어줄게. 덤벙이. 이야, 정말 고맙다. 딸들에게 놀림받긴 했지만 뭐 기뻐해주니 됐다. 그러자 어머니 쪽은 감사합니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다섯은 라멘을 맛있게 먹고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 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저는 스즈키 사월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면 다시 저희 가게 와주세요. 여긴 볶음밥도 만두도 맛있거든요. 아이들이 잔뜩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라도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오리 씨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에 왔을 때보다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다. 그들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다. 그 일로부터 몇 년 후 나는 37살이 되었고 곧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던 중이었다. 평소대로 가게에 들어가자 대장이 묘한 표정으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손님이 아니길래 누군가 싶었는데 카네코? 어라? 야마모토잖아. 너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냐? 무려 대장과 대화하고 있었던 건 그 연깊은 상대 카네코였다. 대체 왜 카네코가 여기 있고 대장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세상 진짜 좁다. 밑바닥 직원이 설마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었을 줄이야. 뭐 어느 쪽이든 밑바닥이네. 그보다 그 말 사실이야? 그래, 요즘엔 회사도 완전히 내 것이 되었거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세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있는 빌딩을 부수겠다고? 맞아. 그 빌딩에 가게를 넘겨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니까 말이야. 얼른 철거시키고 좀 더 수익률을 좋은 걸로 새로 짓겠다는 거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야? 뭐, 그 빌딩을 적당한 값에 사준다면 팔아줄 수는 있어. 미안. 절대 불가능한 말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래, 사실 우리 라멘집은 빌딩 1층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카네코의 회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운다는 건 다시 말해 가게를 접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건 정말 곤란한 얘기다. 확실히 우리 라멘집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다. 대장이나 내가 생활할 정도의 수익은 있지만 아예 새 가게를 열 정도의 자금은 없는 것이다. 즉, 빌딩에서 나가게 되면 이 가게가 없어지게 된다. 그것만은 봐줬으면 한다. 그러니 내 원하는 모두 있고 카네코에게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카네코는 코웃음을 치며 이건 비즈니스거든. 네가 머리를 숙일 정도로 번복할 수는 없지. 어딜 가든 어차피 밑바닥은 밑바닥이구나. 얌전히 나가기나 해. 손쓸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이 남자에게 있을 곳을 빼앗기는 건가? 모처럼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모양이다. 이젠 희망도 뭣도 없다. 곧 가게를 접어야 하지만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의기소침한 상태로도 어떻게든 하루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가게를 닫으려고 했는데 저기 야마모토 씨 맞죠? 토렴을 거두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말을 걸었다. 스즈키 시오리예요. 기억하세요? 아, 그때 여자아이 넷을 데리고 있던 어머니라는 걸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게 그때와 달리 옷은 기품이 있으면서 비싸 보였고 야위었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다. 게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예쁜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처음 만난 게 아니었는데 두근거렸다. 일단 그녀를 안으로 들여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시오리 씨는 그날 밤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원래 자산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젊은 날의 치기로 양아치와 사귀어 임신했다. 부모에게 크게 반대당했지만 당시에는 머리에 피가 올라 있었기 때문인지 그 양아치와 도피하고 말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난해도 나쁘지 않았다. 남편도 일단 일은 제대로 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 부부였기에 혈기가 왕성했다. 생각 없이 아이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끌어안은 대가족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남편 쪽이 이상해졌다. 아이가 넷이나 있다는 부담 때문인지 술에 절여 살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온종일 술을 마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가족의 가난은 가속되었다. 결국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 결국 버틸 수 없었던 시오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한다. 도망간 건 좋았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랐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해줄지 불안했다. 그도 그럴 게 그녀는 남편 때문에 극도의 인간불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헤매던 중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떼를 썼다. 돈은 거의 없어서 라멘 한 그릇 정도밖에 주문할 수 없었다. 그때 찾아온 게 우리 가게였고 그렇게 나와 만난 것이었다.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상냥함을 닿은 것처럼 느껴져서 감동했어요. 동시에 용기도 솟아올랐고요. 그 후 본가에 돌아가서 성심성의껏 사과를 하고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때 내 변덕이 그녀에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다니. 기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해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대강 얘기를 마친 그녀는 내가 많이 야위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여 가게가 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다행이다.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자식 사람을 오라가라. 쓸데없는 용건이면 가만 안 둬. 스즈키 씨? 무슨 일이신가요? 카네코가 나와 함께 있던 스즈키 씨를 보고 당황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의 집안은 상당한 자산가이다. 심지어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그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한다.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안은 카네코가 맡은 회사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한 상태였는데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와, 정말 세상은 좁다. 그래서 사장이라고 해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값은 잘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무려 시오리 씨는 이 빌딩의 주인이 되어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너무 황송하지만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대장도 이미 설득했다. 다만 여기까지는 카네코에게도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당신이 야마모토 씨한테 한 행동을 들었습니다. 그런 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끄는 회사는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네? 그래, 사실은 이 경위를 말할 때 내 과거를 밝힌 것이다. 그걸 들은 시오리 씨는 크게 분노하셨고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카네코의 회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걸 들은 카네코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즈키가에 버려지면 저희는... 그렇네요. 위기가 찾아올 때야말로 경영자의 수완이 빛을 발하는 법이죠. 힘내세요. 따지지도 않고 카네키를 딱 잘라낸 것이다. 그 후 카네코는 좀비처럼 비틀비틀 가게를 떠났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다. 그리고 그 후 결국 카네코가 맡은 지사는 경영이 파탄나서 도산하게 되었다. 카네코 본인은 본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중요한 지사를 망친 걸로 본사의 아버지는 극대노하여 거의 의절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가게를 지키는 것에 성공하여 독립을 위한 수행을 다시 시작했다. 내년에는 분점의 점장으로서 내 가게를 가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나는 무려 시오리 씨와 교제 중이다. 그날의 답례를 하고 싶다며 라멘집에 초대를 했을 때 그날의 라멘이다, 드디어 다시 먹는다 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소중히 대해줄 거라고 생각한 시오리 씨가 고백을 한 것이다. 물론 딸들을 생각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 연애에 관해서는 수행이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라멘집 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수행에 힘쓰려고 한다. 제 이름은 이나카 몬타로. 올해 대학 입학에 맞춰 얼마 전에 상경했습니다. 제 본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아서요. 도쿄에 있는 대학에 붙은 건 좋았지만 학비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하는 가난한 학생이랍니다. 저는 아무튼 싼 방을 찾기 위해 월세 5만엔 이내의 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매물을 찾으시나요? 뭔가 태도가 불량하네. 일단 쌀수록 좋은데요. 그럼 이쪽 건축 50년 1.5평의 욕실, 화장실 없이 3만엔인 방이 있는데 어떤가요? 욕실이나 화장실이 없이 3만? 도쿄가 다 그렇죠. 도쿄는 무섭구나. 저기 적어도 화장실이랑 욕실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쭈물하면서도 어떻게든 요구를 전하자 담당자분은 챗하고 혀를 찰 것 같은 표정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은 이 주변에 없어요.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손은 어떤 매물에 멈췄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나요? 담당자분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매물 정보를 프린트해서 가져와 주었습니다. 3평 원룸, 욕실, 화장실 따로에 5만? 심지어 여기서 도보 10분, 여기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하실래요? 네? 저기 이런 건 보통 보고 나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요. 이렇게 조건이 좋은 매물이면 보러 가는 중에 누가 먼저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임대는 신청순이라 나중에 신청하면 늦어요. 그렇군요. 지금이라면 비어있으니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한 끝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마음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방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라서 당일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기 있는 방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물정을 모르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관리회사에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예요. 열쇠와 함께 받은 건 부적이었습니다. 뭔가요 이거? 설마 뭔가 나오나요? 아니요. 도쿄에서는 보통 열쇠를 넘길 때 부적을 같이 드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전 또 문제 있는 매물인 줄 알고. 에이, 그런 방을 추천할 리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저는 또 아무런 의심 없이 열쇠 부적을 받고 계약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깔끔하다. 집안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깔끔했던 데다 집 근처에는 슈퍼도 있어서 생활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주변 원룸 평균 집세는 8만 엔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득을 봤다며 저는 태평하게 기뻐했습니다. 부적은 일단 붙여둘까? 거실 문 위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가구는 내일 오겠네. 어쩔 수 없으니 오늘은 바닥에서 자자. 이날은 가방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아야야야야. 저는 몸의 통증 때문에 이른 아침 눈을 떴습니다. 역시 바닥에서 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 일단 오늘은 이불을 사러 가야겠다. 아니, 침대가 좋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낯선 부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화나 보였습니다. 저기요, 우당탕탕 시끄럽거든요? 네? 우당탕탕? 에? 우리 옆집 사람인데 어제 이 방 발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아이가 있으면 교육 똑바로 하세요. 자다 일어난 머리를 열심히 굴려봤지만 화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저 어제 이사 왔는데 아직 대학생이라 여기선 혼자 살고 있는데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춤이라도 췄던 거 아니야? 아니요. 어제는 저녁에 입주하고 지쳐서 바로 잠들었어요. 방금 일어났고요. 진짜? 저기, 여기가 아니라 반대쪽 옆집이거나 한 건 아닐까요? 부부는 약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서로를 바라본 후 조심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목을 갸우뚱거리기만 했죠. 옆집으로 이사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소리 들은 후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됐다. 오늘부터 나도 유심히 들어봐야지. 서둘러 친구와 조리도구를 사기 위해 동네로 나갔고 그러는 김에 이사 인사를 위해 수건을 구입. 오늘 아침 화낸 부부의 집으로 가는 게 무서웠던 저는 일단 반대쪽 옆집에 먼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옆집으로 이사 온 이나카라고 합니다. 이거 이사 선물입니다. 어머, 일부러 고마워요. 저기, 네? 어제 우당탕탕 하는 발소리가 들리진 않았나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반대쪽 옆집에 사는 부부한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혼났거든요. 제 질문을 듣고 옆집 부인은 아무래도 뭔가 짐작가는 게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부부는 아이를 잃었거든. 네? 정말요? 해양사고라고 하는데 바다에 떠밀려 갔는지 시체도 못 찾았다고. 원래는 그쪽이 이사 온 집에 살고 있었어. 네? 제 집이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살고 계시는 거죠? 왜 굳이 이사를... 집을 옮긴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를 잃고 많이 예민해진 거 아닐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부부는 가끔 수상한 행동을 하거든. 분명 아이를 잃은 충격을 아직 떨치지 못한 걸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건가? 정리하자면 화내러 온 그 부부는 원래 내가 살던 방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잃어서 어떠한 이유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리에 예민한 것도 이해가 가니 다음 날에라도 이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움직여?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누르는 듯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이 멋대로... 제 의사와는 반대로 왼손이 바닥을 북북 긁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게?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포 속에 저항하던 중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결코 꿈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부적이...
붙인 지 얼마 안 된 부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서워져서 옆집 부부한테 인사하러 가는 것도 있고 관리회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저기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요. 이 방 귀신이 나오나요? 네? 저기 설명 못 들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자 관리회사분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려 이 방은 사연이 있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터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위에 눌린다, 발소리가 들린다는 상담을 받아서 좀처럼 입주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래서 쌌던 건가요? 당연히 중개회사에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생각했네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담당자가 부적을 준 이유, 그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말하지 않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여기서 살던 부부가 옆집으로 이동한 이유. 관리회사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 아이를 잃은 후 유령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그 일을 계기로 이동한 것이겠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건 죽은 아이? 이 집이 아니야. 네 엄마 아빠는 옆집이야. 저는 벽이나 바닥을 향해 몇 번이나 나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무서웠던 저는 머뭇거리며 본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몬타로? 돈은 못 줘. 그게 아니라 나왔어. 나왔다고? 바퀴? 그런 거 무섭지 않아. 유령 말이야. 뭐? 저는 요 며칠 동안의 일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처구니 없는 곳에 살게 됐구나. 잠깐 기다려. 돈은 못 주지만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있지? 엄마한테 다음날 하루 동안은 집에 있으란 말을 듣고 그날은 떨면서도 사고 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봐! 문 열어!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거기에는 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너 오늘 하루 유령이 나온다고 소름 피웠다면서?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내일 엄마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어떻게? 그게 사실 본가가 엄청 시골인데요. 액마기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스님이 계셔서 아마 그분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방을 정화해 주는 건가? 네. 저기 기분 이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눈치가 보였는데 왜인지 부부는 신경 쓰기는커녕 꼭 그렇게 해달라는 듯 환한 미소로 그거 좋다. 얼른 해줘. 네? 저기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지. 그럼 부탁한다. 라며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유령의 정체를 부부가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뭐 반감을 사는 것보단 낫죠. 참고로 그날은 엄마의 말대로 소금을 두어 가위에 눌리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이 지날 즈음 엄마가 보내준 스님이 제 집에 와주셨습니다. 스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건 심하군. 스님의 말에 의하면 아이의 강한 원념이 방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적을 붙여뒀는데 그날 바로 엉망이 되어서 이게 없었다면 지금쯤 당신은 몸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재령을 할 테니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불경 같은 걸 외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몬타로군, 정신 차리세요. 제 의식은 순식간에 어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긴 도와줘. 어둠 속에서 저에게 손을 뻗고 있었던 건 창백하고 비쩍 마른 아이였습니다. 부탁이야. 찾아. 처음에는 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울것 같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네가 여기 있는 유령? 나를 찾아줘. 찾아달라고? 무슨 말이야? 도와줘! 타로! 몬타로! 다행이다. 지금 몸을 빼앗길 뻔했어. 재령까지 얼마 안 남았어. 잠시만요. 저는 몸의 나른함을 느끼면서 재령을 계속하려는 스님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속으면 안 돼.
유령 중에는 그렇게 산자를 유혹해서 몸을 빼앗으려는 자도 그 애는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찾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제 몸을 그 애에게 빌려주겠습니다. 뭐? 진심이야? 저 부적을 떼어내면 그 아이는 제 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아마. 하지만 위험해. 그러다가 자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그때는 온 힘을 다해 재령해주세요. 나 참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군. 스님은 부적이 붙여진 곳으로 가서 뗀다. 하나, 둘, 셋! 신기한 감각이었습니다. 부적이 떼어진 순간 저는 하늘에 떠올랐고 스님과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체 이탈처럼. 그렇다는 건 그때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그 바닥을 벅벅 긁습니다. 잠깐 보여주게. 뭐야, 여기만 바닥색이 떼어졌어? 설마 그런... 절규하는 스님의 위에서 보인 것. 그건 인간의 백골이었던 겁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 스님이 경찰에게 연락하고 얼마 후 옆집 부부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요. 그 백골은 해양사고로 잃었다고 여겨진 부부의 아이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부부는 외동딸을 일상적으로 학대했으며 도가 지나쳐 아사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아이가 떠내려갔다는 거짓 신고를 한 후 학대사를 은폐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 아래에 아이를 묻은 겁니다. 사실은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묻은 후 그 기괴한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견디기 힘들어져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서 뼈를 발견하면 큰일이니 굳이 옆집에 살며 거동을 감시했던 거죠. 옆집 부인이 말씀하신 수상한 행동이란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제가 자취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을 만하네요. 그 둘은 그 순간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테니까요. 참고로 저에게 유령에 대한 걸 숨기고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죄를 겸해 무료로 다른 매물을 안내해준다는 요청도 있었지만 아니요, 여기면 됩니다. 네? 괜찮으신 건가요? 네, 싸니까 이대로 괜찮아요. 물론 싼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그 애한테 돌려받을 때 오빠 고마워. 다음에 태어날 때는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무섭다고 나가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스님에게 이제 괜찮다는 장담을 받았으니 이 집을 기분 나쁘게 할 요소가 없어진 이상 이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사건 이후로 기계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저는 무사히 대학 4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고 일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년, 교제하던 여성과 결혼한 타이밍에 집을 이사했고 몬타로, 이거 봐. 이 아이 눈물점이 있어. 분명 미인이 될 거야.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저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나한테 와줬구나. 몬타로? 소중히 대할게. 이번에야말로 꼭 소중히 대할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내의 곁에서 작디 작은 생명을 꼭 끌어안으며 저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